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자신의 텃밭은 지킨 셈이 됐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61.03%의 득표율을 얻어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포인트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야권은 막판 후보 단일화로 반전을 노렸지만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7번이나 이겼던 여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선 50.97%로 과반을 득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전남 영광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치열한 3파전을 펼쳤는데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만 1,700여 표 가운데 41.08%인 12,951표로 당선됐습니다. 전남 곡성 군수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에서 민주당과 정면 승부를 벌인 조국혁신당은 빈손으로 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비교적 유권자 관심이 낮았던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 총선 이후에 민심을 간말 척도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선거가요, 사실상 여야 간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향후 당정 관계에서 보다 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 장악력을 강화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 여당이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20%포인트 이상 득표율 차로 승리하면서 한 대표는 향후 당정 관계를 주도할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방안을 더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접전을 벌인 격전지 전남 영광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등 호남 맹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장악력을 확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엉망이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잘 살기 어렵습니다. 호남 대한정당을 내걸고 돌풍을 예고했던 조국혁신당은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야권 내 입지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SNS 캡처 속의 오빠가 김건희 여사 친오빠라고 주장을 했다. 다시 농담이라는 식의 말 뒤집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야당은 친오빠가 맞든 아니든 문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여사의 친오빠와 만났던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선 친오빠라고 한 건 농담이라며 대통령이 맞단 취지로 말을 바꿨고, 그 이후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앞서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뒤집어질 거라고 언급했다가 다음 날 농담이라며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명 씨 발언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든 아니든 문제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SNS 대화 사진이 2,000장이 넘는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일 묻지마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반 당원인 명 씨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있었던 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텃밭 사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선거 결과 또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산 금정에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을 했었죠.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당내에서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분석에 대한 것들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뭐 야권이 단일화됐다라고 해도 사실은 부산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이었다. 분명히 있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서 김재현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한 경우인데 민주당의 이제 뭐 혈세 낭비다라는 이런 막말 논란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좀 보수의 결집을 더 단단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도 또 이제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다시 한번 뭉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텃밭이었고 또 김영배 의원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상황도 보죠. 야당 3파전이 벌어진 이 전남 영광과 또 이 곡성 승리했습니다. 호남 대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한층 확고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호남에서?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전남에서는 무소속 단체장이 종종 당선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정치인과는 조금 다른 행정가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촌 사회로 갈수록 본인들과 좀 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선전을 했지만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에 맞서서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서 영광에서 패배한다면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해서 예.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결과표를 이제 받아들게 되니까 한동훈 대표 다음 주 초에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약제도 텃밭을 지켜낸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쇄신의 목소리 더 강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독대에선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또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건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예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잘 되고 하나로 좀 뭉쳐지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당이 함께 가야 될 것은 결국은 민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첫 번째 과제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또 예.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당 내로 그리고 이제 이 정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야권에 공격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다혜 씨에 관계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의혹이나 혐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민주당과 맞설 수 있을 것이고 예. 대려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공격을 당하고 이 프레임에 갇히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정말로 남은 정권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좌지우지 휘둘리는 결과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네. 그 이제 원론적인 말씀은 네. 민주당이 향해야 된다.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네. 동의를 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밖에서 봤을 때 이제 과연 독대했을 때 저런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들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또 이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수사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정쟁적으로 활용될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다라고 하고 독대 시간을 중요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면 예. 이 주요 논의는 민생과 관계된 것들이어야 되고 경제와 관계된 것들이어야 되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돼야 되는 것들이지 예.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끌고 가는 것은 이게 여당 내에 결국에는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이 주제들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길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뭐 월세살이를 하면서 공을 많이 들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나 또 특히 조국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저희 민주당이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를 한다고 하길래 월세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2년 전에 와서 전세살이는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게 현실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뭐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원래 어려웠던 선거기 때문에 예.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은 건 아니고 이번 선거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3명 다 본전은 챙긴 그런 선거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서울 교육감 선거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표율이 낮은 줄은 몰랐는데 진보 진영 전근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번 연속 진보 교육감의 승리를 거뒀는데 선거 결과의 의미 또 투표율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그 정근식 캠프 쪽과 한번 접촉을 해보니까 예. 선거의 승리에 있어서는 장담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어떤 우려되는 변수가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진보 세력의 어떤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어떤 보수 쪽 그리고 뭐 강남 쪽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실제로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어쨌든 진보 교육감의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 그래도 좋은 영향을 서울 시민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래 보여집니다. 그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산이 무려 12조예요. 그리고 5만여 교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예. 90여만 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직선제로 첫 도입된 2008년부터요. 교육감이 4명이 당선되는데 4명 다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 중 2번이 지금 이러한 범죄 혐의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정말 이게 힘들게 단일화를 이룬 선거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라도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선거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후보에 대한 신중한 결정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민들께서 이 정도로 선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자리에 비해서 이 중요성이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요. 이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해서 치러질 것인데 이에 대해서 물론 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당에서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얼마나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지를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좀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 지목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명태균 씨. 이른바 이 오빠 카톡 대화 공개에 이어서 추가 폭로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일일이 대화 안 한다면 사기꾼이라서 그럼 공적 대화 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특히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한 2,000장 돼요. 뭐 주고받은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2,000장 이상 된다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 김 여사와의 대화 카톡 2,000장 넘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뭐 또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글쎄요, 또 폭로하려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과거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네, 일정 부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취임 이후에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어떤 갈등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기에 따라서 협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구조 요청으로 보고 있고 이런 구조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여권의 인사들이 선을 그었잖아요. 허풍쟁이, 사기꾼. 그 대표적인 분들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그런
제보를 그러니까 자극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물밑에서 나름대로 명태균 씨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민원 해결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전 추가 폭로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명태균 씨가 자신에게 되어지는 이제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네. 뭔가 좀 막아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가요. 앞서 대화에 등장한 이 오빠 이걸 놓고도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가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요. 계속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 씨의 주장이 이게 하는 얘기가 진짜 신빙성이 있냐? 뭐 일정 부분 뭐 연관은 있어 보입니다만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약간 과대망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거 때가 되면요. 특히 후보 때는 후보나 예비 후보들은 정말로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누가 와도요. 이분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틀린 소리를 했다라고 해서 그 얘기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이런 분들이 왔었을 때 이 응대는 당연히 최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로 후보와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짓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수천 수만 명에 이를 것이고 이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 사람을 앞으로 쓸 사람인지 쓰지 못할 사람인지 분별할 것이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쓰지 못할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분류한 것이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판단을 한 것이다. 판단했다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지금 저런 것을 공개하는 게 나 좀 구해줘라고 해서 SOS를 치는 거라면 이거 정치적 감각 정말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점점 논란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게 된다면요.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그럼 이건 더더욱이 봐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관계가 있고 SOS를 요청한다면 은밀하게 했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 어차피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던 명태균 씨가 내 이름값이라도 올리자. 지금 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봐야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명태균 씨의 얘기는 지금 A부터 Z까지 허풍이거나 본인이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과대망상하고 있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보고 있는 내용보다는 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나 예비 후보가 약자의 입장에서 본인을 띄워준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나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나 후보들이 어떠한 분이라도 캠프에 들어와서 자문을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는 발언이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법상이요. 이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가족, 성년이 된 가족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리고 아주 제한된 선거 비용을 받는 선거법에서 정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가 저런 지금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런 분들이 오면 응대도 해주고 변명도 해주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을 지금 정치에서 선거를 여러 번 해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판을 키운다? 이거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본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오든 간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국감의 증인으로 이제 채택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거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면요.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다 국감 불려가야 됩니다. 네, 저런 사람들 다 파헤쳐져야지 맞다라고 보고요. 그 국감의 취지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민생은 완전히 실종이 되었고 원래 국감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밝히려는 목적이거나 수사 중인 재판에 있는 사람들 이거 원래 증인 신청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어떠한 의혹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 선거 과정에 있었던 사적인 내용, 프라이빗한 내용들을 밝혀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일 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카톡 대화 내용 속 이 오빠, 이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놓고도 지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일단 챗 GPT의 답은 친근한 남편 오빠입니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입니다. 글쎄 뭐 어떤 진영에서 이야기를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이 적절치 못해서 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해명을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스태프들도 김건희 여사에게 과연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왔는데 곧바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해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두 번 만났다는 얘기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거기에 나온 오빠가 뭐 대통령이든 혹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든 이것보다도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정치인들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가족들이 최일선에서 돕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사실조차도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또 나섰던 거냐라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예.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라는 거죠. 예. 야당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윤계 아까 좀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친윤계는요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실었지만요 친한계는 석연치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당 내부 기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다 같이 합쳐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해야 된다. 저게 공격이 만만치가 않다. 이 말에는 동의하는데 안에서 벌어지는 이 기류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권력 갈등이라고 봐요. 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헤드 두 분의 문제라기보다 예. 지금 여기를 보자고 있는 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갈등 양상으로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걸 지금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 봐야 된다. 본인들도 다 선거해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후보에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아전인수격 이런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예.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건 대응을 하고 싸워줘야 되는 것이지 여당이 네. 지금 이걸 같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윤석열 정권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예. 온다라고 하면 예. 이 권한이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까지 지금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늘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상설 특검이 있고 투트랙으로 이제 공세에 나서겠다는 건데 이런 전략 글쎄요. 지금 이제 총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특검을 주장을 해왔고 이 특검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계속 폐기됐기 때문에 네. 상설 특검도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설 특검은 어떤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깊숙이 들어가는 짧게 치는 그런 단타의 형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런 저희가 특검이라든가 상설 특검을 발의를 상시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는 친한계 쉽게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게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저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특검법의 이탈표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대통령실에서 무턱대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쓴소리를 이렇게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당 뺀 상태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한 것을 해줘야 된다. 이게 한동훈 대표를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 들리는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잘못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가져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게 재앙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게 국회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국회 대한민국의 제도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도를 정말 1부터 끝까지 다 악용을 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뿐만이 아니라 특검법, 증인 채택에 대한 방법까지 예. 모든 제도들을 지금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고 이 포장지로는 지금 민심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있는데 어떤 국민도 지금 이러한 정치 행태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TV조선이요 단독 보도한 이 문다혜 씨의 환치기 송금 의혹 파장 지금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파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개.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겁니다. 파도 개담이라고. 예, 이게 지금 문다혜 씨 관련입니다.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에 머물던 시절입니다. 19년 5월 당시 그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죠. 청와대 경호를 통해서 태국 현지 환치기 그 업자를 컨택해서 국내로
원화를 드린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 확인 좀 필요하겠죠.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별건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문다혜 씨가 서울 양평동 주택을 구입한 자금 일부를 태국에서 이제 환치기 하는 수법으로 조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국감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의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의 영역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치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외화를 불법적으로 들여왔다라는 것인데요. 예. 환치기의 목적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환치기한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거나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세금을 회피할 탈세 목적의 이유이거나 이 두 가지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탈세가 목적이었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자금이었던 이것은 지금 이 근거 자체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단 문다혜 씨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옷을 살 때도 지금 현금으로 샀다. 혹은 딸에게 송금을 해줄 때도 지금 감봉권 현금을 친구를 통해서 입금을 했다. 네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 지금 이렇게 현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월급이 현금으로 옛날처럼 노란 봉투에 담겨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입금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현금들을 딸한테 입금할 때도 옷을 살 때도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태국에서 돈을 들여올 때도 이렇게 다 현금들을 이상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 자금들의 출처가 비단 문다혜 씨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가물차게 좀 공격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명확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치기까지 했다는 것은 자금 출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이것뿐이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경호원까지 동원을 해서 환치기를 했다. 수천만 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만약에 환치기가 있었다면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는 세금, 그러니까 수수료를 이제 아끼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이제 환치기 쉽게 말해서 되게 무서운 말인데 이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25억까지는 과태료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미 문다혜 씨가 환치기를 한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좀 과도하다 싶고요. 또 거기 현지에서 태국 현지에서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월급을 바투화로 받았거든요. 그것을 핸드캐리로 한국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 출처 밝혀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 다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밝혀가지고 법적 책임져야죠. 다만 저희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과거에 조국 일가 수사하는 거에 기시감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치부,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이미 지나간 권력에 그것도 딸인데 이게 특혜 취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게 환치기까지 번진다? 이건 너무 과도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했기 때문에 이 법적 책임져야 될 거 있으면 책임져야 그게 맞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요. 아까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지금 거기서 월급 받은 것을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현금 캐리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트화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현금 뭉치들 중에서 원화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를 잘해요. 아직 의혹일 뿐이다.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 국민의힘도요. 김건희 여사 아직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보고 좀 배울 필요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어하는 방법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이 검찰이요. 2018년 이스타 항공이 남북 평화 공연단의 방북 전세기로 선정됐고 관련해서 이거를 또 통일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이 어떻게 대형 항공사를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됐냐?
여기에는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 같아요. 네, 제가 국회에서 국토위를 오래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항공적으로 아는데요. 이게 대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세기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외로 최소 6개월 정도는 못 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전세기가 특혜라는 것은 예. 특혜가 아니라 이 전세기가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예. 이 전세기는 향후 6개월간 해외 다른 나라로 항행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특혜로 볼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의 대수가 항공기 대수가 뭐 국적기보다 더 적을 건데 예. 그래서 많이 이게 운행을 하는데 빡빡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엄청나게 큰 특혜입니다. 예. 특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북에 대한 특혜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지금 여행 수요가 늘던 일본,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지에 지금 노선들이 확보가 됐고요. 이스타 항공이. 또한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가장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예. 안전할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방북을 통해서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항공을 탔으니 이거 안정성이 담보되는구나라는 이거 심리적 안정감, 홍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예. 비행기 한 대가 6개월 동안 외국 못 나간다라고 해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저가 항공사들이라도 나가고 싶어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2008년도에 국회의원으로 선거에 나오려고 했는데 공천에서 탈락됐어요. 예. 근데 이 이유가 지금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다시 공천이 됩니다. 2012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주가 조작으로 공천 탈락했던 사람을 불과 4년 뒤에 다시 공천 준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네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것은 아닌지 예. 그리고 사건마다 이상직과 이스타 항공이 나오는 것은 예. 이게 이 둘을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사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타 항공이 쓴 것이 그 비행기가 이제 미주 노선이나 이런 데 바지 못 가게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 이외로 인해서 동남아의 노선이 특혜를 받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한이요.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이 통일 남북관계 관련해서 헌법 개정한 사실을 처음 공개가 된 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간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보도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자세한 소식을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이뤄진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건데요. 북한은 이번 폭파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 등으로 인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경의선, 동해선, 도로 및 철로 등 남북 연결 통로를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15일 도로를 공개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는 남북 간 단절의 의지를 대내외에 명확히 보여주고 통일을 지우려는 논리와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일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고 북한 헌법에도 명시돼 왔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처분 방향을 놓고 막빠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약 4시간에 걸쳐 내부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레드팀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한 4차장 검사를 제외한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결과를 보고하면 레드팀이 반대 입장에서 문제점을 짚거나 질문하고 수사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창수 지검장은 이르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수사팀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레드팀 회의가 보여주기식이라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해온 검찰, 이르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레드팀 회의, 이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레드팀이라는 걸 가동해가지고 제3자적인 입장에서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자. 혹시 논리에 뭐 허점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에는 검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밑에 차장검사 4명 있지 않습니까?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다 이 레드팀에서 한번 이 수사 결과를 본 것 같고요. 그 외에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그다음에 심지어 평검사까지 한 15명이 4시간 가까이 이 사건을 한번 뭐 들여다봤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제 검찰 외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수사심의위원회, 이것도 열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 디올백 사건 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의견이 나왔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다른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조차도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혹시라도 불기소로 지금 입장을 정해놓고 수사심의를 열었는데 기소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결론에 대해서 상당한 파장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결국 레드팀이라는 내부적 검토로 끝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조기현 변호사 지적을 좀 해주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검찰은 일단 김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찰은 왜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지금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주목이 돼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그 불기소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논리적 근거가 제가 봤을 때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정권에서 아주 탈탈탈 집중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혐의를 찾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논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른바 주포라고 알려져 있던 손모 씨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 손모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리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항소심에서 그 방조죄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방조죄는 일반 그 정식적인 무슨 그 정범보다 굉장히 범행의 태양이 그 폭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가담 정도가 이 주포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무엇을 다 떠나가지고 검찰이 타이밍은 최악이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어차피 불기소 처분할 거 정권 초기에 깔끔하게 그냥 불기소 처분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레드팀 이야기 나왔지만 이렇게 불기소 처분할 거 레드팀 못하러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여기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검찰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변호사님 좀 하나만 확인해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제 이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고발해서 발생된 문제죠. 이게 대통령이 되시기 전의 일이라기보다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결혼하기도 전 일이에요. 그렇군요. 10년도 훨씬 더 전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질 끌 문제였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소 처분을 하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검찰이 알아서 할 건데 어쨌든 최악의 타이밍을 검찰이 스스로 이렇게 고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군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뭐 이르면 오늘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제시의 팬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제시가 어젯밤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시죠.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신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가수 제시의 팬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제시 씨는 이 남성, 가해한 남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달 29일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폭행 네. 현장에는 4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시하고 같이 있던 여성, 또 폭행을 한 가해자, 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PD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원래 자리는 한 4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중 일행이 나와서 있던 중에 한 팬이 나와서 촬영을 요구했고 이걸 거부했는데 갑자기 이 폭행 가해자가 나서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인데요. 네. 일단 제시 씨는 폭행한 가해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날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가해자가 출국해서 국내에 없다고 확인되고 있고 그래요? 이분을 찾을 수 있을지 뭐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관련자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시의 팬을 이 폭행한 남성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갱단의 일원이다. 뭐 같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왜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건지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가해자를 제시는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제시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좀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PD가 있었어요. 근데 이 PD가 코알라라고 하는 PD인데 PD 겸 래퍼거든요. 예. 그런데 이 코알라는 제시의 앨범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시가 코알라를 모르지는 않는 거죠. 잘 아는 지인인 거죠. 그런데 폭행당한 피해자 말에 따르면은 이 코알라의 행동이 범상치 않았다. 제스처 같은 것들이 깽단 같았다. 그다음에 이렇게 폭행당하는 와중에 깽이라는 말도 내가 들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더 결정적으로는 그 코알라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팔에는 K, 왼팔에는 OS라고 하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코리안 아울러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LA인가 저 미국에 가면 네. 코리안 아울러스라고 하는 깽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코알라가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깽단이 아니냐 이렇게 피해자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시 측은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를 처음 봤다고 하고 제시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가해자는 없는 것. 지금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야간에 2인 이상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아서 가중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PD는 어느 정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말리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촬영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 폭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방조했다고 하면 공동폭행 혐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확인되는 CCTV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제시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황 씨의 재판 출석 장면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성범죄 촬영이랑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형수 선처해달라는 주장 왜 하신 거예요? 이제 그동안 황의조 씨 합의된 영상이었다 이러면서 불법 촬영 혐의 완전히 부인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뭐 일단은 이제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부인해 왔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유포됐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하고는 합의는 했는데 한 명하고는 합의를 못했고 당일 재판에 출석해서 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다툴 경우에 실제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어떤 조치로 보입니다. 일단 황의조 씨가 관련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이 황 씨의 형수 이모 씨는 지난달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황의조 씨 1심 선고 이제 2달 뒤에 열릴 예정인데 그럼 황 씨에게도 이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항소심까지 그 형수님에 대해서 3년형이 확정이 됐고 항소심까지 확정된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상고하지 않아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형수의 혐의는 뭐가 있냐면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폭력법상의 카메라 촬영죄 외에 특가법상의 보복 협박죄도 같이 붙어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3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그때 4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황의조 씨에 대해서 4년을 구형하긴 했는데 황의조의 혐의는 성폭력법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가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년까지 나올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양형 기준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성폭력법상 카메라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징역 8개월부터 2년까지 그 처할 수 있도록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년이 구형됐긴 했지만은 형수보다는 좀 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징역 1년이나 2년이나 이거 그 강한 형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2명 중에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측 황의조 씨와 합의할 확률 0%다, 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재판에 출석해서도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 피해자의 대리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일단은 합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한 명만 합의를 한 건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합의했기 때문에 일단의 감경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정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본이 8개월에서 2년인데 가중될 경우엔 1년에서 3년형이거든요. 근데 가중 사유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였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물론 황의조 선수 본인이 유포한 건 아니지만 형수와 관계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유포됐고 처음에 사건을 부인하면서 심각한 2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중 요인도 좀 있어 보여서 마지막 선고 때까지 그 다른 피해자 합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 황의조 씨와 관련해서 뭐 해외에서도 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황 씨가 불법 촬영한 것을 인정했다. 이것 자체는 선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죄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형량의 문제일 뿐이지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범죄자들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의조 씨의 그 축구 선수 인생은 거의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이지리아에서 유조차가 전복된 뒤에 폭발하면서 최소 140명이 숨졌습니다. 넘어진 유조차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으려고 주민들이 몰려든 순간 폭발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사방이 연기와 화염에 휩싸여 아비규환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부 지가와주에서 현지 시간 16일 유조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147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한밤중 지가와주 마지마 마을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전복됐는데 뒤집힌 유조차에서 기름을 퍼내려고 마을 주민이 몰려든 상태에서 차가 폭발한 겁니다. misalin karfe 11 na dare to haka dai mutane sun fito ana ta hayya kuma zuwa karfe 12 haka sai ta samu ainihin kamar tanki ya fashe. 나이지리아 국가재난관리청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ery serious strategy. We have oil tanker explosion, which claimed so far about 105 lives presently, and about 85 people are in different hospitals.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료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최근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나이저주 유조차 폭발 사고 현장에서 48명이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의회 연설에서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며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사실상 참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안팎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0,000명을 파병하고 러시아가 3,000명 규모의 북한군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등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가을을 맞아 요즘 숲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을색을 찾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한계령 일대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 절정을 맞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산을 휘감은 울긋불긋한 기운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색칠을 한 것 같이 예쁜 단풍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숲에 색칠을 해서 유명해진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루마니아인데요. 나무 기둥에 화려하게 색칠을 한 숲이 명소가 됐습니다. 루마니아 포이에나리 지역의 숲인데요. 색깔 숲이라 불리는 이 숲은 알록달록한 색으로 색칠한 나무들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색의 이 나무들은 그 자체로 독특한 풍경이 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숲은 지역 예술가들의 주도로 산림 파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네, 숲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현재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들인데요. 광주와 청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안개가 걷히면 중부지방 하늘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은 차츰 낮아지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6도, 대전과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